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반도체 그러면 무엇이 생각나시죠? 뭐 쉽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AI, 4차 산업혁명, 이런 새로운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이 반도체 시장의 호황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낸 거기도 하고, 그런데 이 반도체 시장이 올해 들면서부터 갑자기 급락을 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영업이익은 그것보다 더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수출도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 2년여간에 우리 수출을 이끌어왔고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했고 또 주식시장의 주가 상승에 크게 기여를 했던 이런 반도체 산업이 왜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요? 또다시 반도체 산업에 호황기가 올 것인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오늘의 갈증 해소, 한국의 반도체 산업 이대로 괜찮은가? 한상환의 오아시스 함께 가시죠.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금융경제연구소 산업분석팀에서 일을 하시는 이주환 연구위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SK하이닉스에 계셨었죠? 한 7, 8년 정도 근무했었습니다. 네. 이 반도체 분야에서는 또 뭐 세계 100대 전문가로 꼽히셨다고. 그게 아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반도체 분야로 아마 꼽힌 건 아닐 것 같고 네. 제가 이미 파이낸스 섹터로 넘어온 후에 선정이 된 거기 때문에 네. 아마 애널리스트로서 선정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있어요. 네. 네. 이 반도체가 지난 2년이 너무 수포 호황이었기 때문에 올해 뭐 좀 안 좋아지는 게 크게 안 좋아지는 걸로 이렇게 보인다. 이런 측면도 있고. 사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실적에서 지난 2년을 지워버리면 올해 실적이 그 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많이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네. 좋습니다. 그렇죠. 제가 기자도 최근에 삼성 하이닉스의 실적을 좀 구간별로 쪼개서 좀 분석을 해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하나는 2012년에 일본의 엘피다가 파산하기 이전, 그리고 파산한 이후부터 최근 호황기 직전까지, 네. 그 다음에 최근 2년도의 호황, 그 다음에 올해, 네. 이렇게 나눠봤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하이닉스의 분기별 영업이익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네. 엘피다가 망하기 전까지는 이제 치킨 게임 아직 한창 할 때였어요. 하고 있는 중이었죠. 분기당 영업이익이 2,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2,500만 원? 2,500억 정도. 그러다 이제 엘피다가 망하니까 아무래도 이제는 소수 독과점 체제가 되면서 수익성들이 많이 좋아졌죠. 네. 그렇다고 해도 1조 원 정도였어요, 분기당. 근데 이번 1분기가 정말 뭐 충격이라고 할 정도로 저희들이 실적이 낙하됐다고 하는데 네. 1조 3천억 정도가 됐었고, 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그 패턴하고 비교했을 때 평균치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2017년, 2018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네. 약간의 그 전체 데이터 통계를 좀 왜곡시키는 요인이 좀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약간 우리는 보통 통계 처리할 때 노이즈는 좀 빼고 저희들이 통계를 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2017년, 2018년을 좀 오버슈팅이 심했다고 생각하고 제외를 하고 보면 네.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은 수준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좀 걱정스러운 말씀인데. 그러니까 2017년, 2018년은 쉽게 오기 어렵다. 이런 노이즈라고 방금 말씀하실 정도면. 객관적으로 보면은 아마 그렇게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옛날에는 자동차 엔진이 세상을 움직이는 엔진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반도체가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반도체가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메모리, 비메모리 여러 가지가 있던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보통 뭐 반도체를 분류를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네. 일단 제가 사용하는 거는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교육을 통계내는 기관이 있어요. 네. WSTS라고. 네. 사실 그곳에서 내는 기준대로 하는 것들이 가장 스탠다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보면은 이제 제품에 따른 분류인 거죠. 그래서 반도체를 보통 거기서 7개 정도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 현재까지 시장이 가장 단일 품목으로 크고 우리가 친숙하게 잘 아는 것이 메모리 반도체가 되는 메모리. 거고요. 예. 그러면 사실은 나머지 6가지가 더 있는 셈인데 보통 우리가 한국 기업들이 많이 안 하니까 네. 익숙하지도 않고 또 다 기억하기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메모리가 아닌 반도체가 많이 있는데 그걸 하나 다 말하기 힘드니까 예. 메모리가 아닌 나머지 퉁쳐서 비메모리라고 비메모리, 쓰는데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비메모리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반도체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냥 우리가 그냥 비전문가들이 하는 말이죠. 비메모리를 제외한 몽땅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에 해당하는 게 6개 정도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 여기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가 보통 시스템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를 거의 동일시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보죠. 사용을 하는데 예. 엄밀히 말하면 시스템 반도체라는 거는 어떤 시스템을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브레인 역할을 해주는 반도체를 우리가 하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텔 같은 거. 그렇죠. 인텔의 뭐 우리 CPU로 들어가는 것들, 네네네. 스마트폰에 보면 AP 들어가는 네. 것들. 네. 그래서 근데 사실은 보면은 비메모리 중에서도 일부는 시스템 반도체가 맞지만 또 많은 품목들은 시스템 반도체가 아니면서 비메모리인 것들이 또 존재를 하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메모리 시장과 비메모리는 다시 시스템인 것과 시스템이 네. 아닌 것 이렇게 네. 구분을 하는 게 좀 정확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똑같은 걸 대량으로 찍어내는 거고 그렇죠. 소위 비메모리라고 하는 굉장히 여러 가지들은 대량보다는 뭐 다품종, 소량, 주문 제작형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많은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규격화되어 있는 네. 그런 품목이다 보니까 사실 만들어 놓으면 소비자들이 어떻게 보면 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걸 사듯이 사가면 네. 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원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스펙들이 있고 사양들이 네. 다르기 때문에 주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많다 보니까 네. 품목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특성도 있고 그리고 또 시장 규모로 봤을 때 단일 품목으로는 메모리만큼 또 크지 않다라는 그런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수출 증가율도 반도체가 이끌고 있고 또 우리 국가 전체 투자 증가율도 반도체가 이끌고 있고 이게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봐야 되나? 일단 2017년 기준 할게요. 그때가 설비 투자도 가장 많았던 것 같고 네. 이렇게 보면은 제조업 전체에서 반도체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설비 투자 같은 경우가 33%까지 높아졌고요. 엄청나게 많군요. 우리나라 국가 전체 전산 서비스까지 포함한 네. 전 산업에서도 20%가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설비 투자에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수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들이 수출 분류를 할 때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코드는 HSK 코드를 쓰는 게 맞거든요. 네네. 근데 그 코드대로 하면은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게 가장 높았던 작년에가 한 18% 정도 됐었는데 네. 근데 정부 발표는 또 그 코드를 안 써요. 네.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한국 정부에서만 사용하는 MTI 코드라는 게 네, 있는데 MTI 쓰죠. 그 코드로만 하면 작년에 반도체 비중이 20%가 넘어갔었으니까 네. 수출이나 설비 투자 전체 각각 20%를 차지할 정도 엄청난 비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단일 산업이니까. 이게. 네. 그 반도체 요만한 거 하나에 뭐 몇 달러 되지도 않는 게 규모가 굉장히 크다는 걸 또 방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만한 게 모아가지고 그렇게 갈 정도면 몇 엄청나게 달러 안 되잖아요. 집 하나를 가지고. 그렇죠. 쌀 때는만 돈 1달러? 뭐 이렇게 쌀 때는요? 그렇잖아요. 1달러든지 지금 4달러가 돼서 문제가 됐던 거고. 네. 그러면 결국 올해 그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돌아선 것도 반도체. 그런 거죠? 반도체가 사실은 수출 비중은 20%잖아요. 네. 근데 제가 최근에 저 이제 이코노미스트랑 미팅을 하면서 사실은 대중 수출도 좀 따져봤고 반도체 다 따져봤는데 비중하고 우리나라 수출 증가하고에 미치는 임팩트라고 할까? 기여도하고는 굉장히 큰 괴리가 있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수출에서 비중이 20%면 우리나라 수출 감소나 증가의 20%만큼만 기여를 해줄 거로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반도체 기여도는 지금 50%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대중 수출 같은 경우는 반도체 기여도가 거의 90% 이상 가고 있어서 사실 비중만 갖고 따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반도체에 미치는 영향이 실제로 있는데 규모는 그렇지만 증가하고 감소하는 그 변동이 크다 보니까 변동폭은 훨씬 크다. 예, 그래서 수출이 증가할 때 감소할 때 반도체에 미치는 영향은 기여도는 50%가 이미 넘은 상황이어서 거의 반도체가 우리 수출 감소의 절반을 끌어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문제가 심각한 게 이게 반도체가 지금 업황 부진이 얼마나 오래 갈 거냐가 관건인데 업황의 그 쇼크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나요? 저희들이 일단은 뭐 매출도 중요하지만 이익 가지고 보통 많이 이익 따라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지난해 높았을 때는 삼성 하이닉스가 55%가 넘는 수준까지 갔었는데 지금 20%대가 됐으니까 절반 정도의 수익성이 됐다. 절반도 지금 안 되는 거네요. 금액으로 보면은 3분의 1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3분의 1로 급감을 했는데 작년 재작년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영업이익이 삼성전자가 분기에 반도체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10조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10조 분기 영업이익이란 말이에요. 매출액도 아니고 그러면 다른 기업들은 그룹 전체 매출액이 해도 10조가 안 되는 기업이 수두룩한데 거의 대부분이다 그런데 분기 영업이익으로 10조다.
이렇게까지 좋았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보통 시장이 좋다, 나쁘다 얘기할 때는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특히 호황기가 됐든 불황기가 됐든 표현을 쓸 때는 저희들이 사실은 좀 종합적으로 바라보잖아요. 경제적인 관점 볼 때는. 그래서 어떤 시장이 호황기라고 얘기했을 때는 일단은 일반적으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건 수요가 증가를 하는 거죠. 수요가 굉장히 급증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생산 시설 가지고 다 수요를 댈 수 없어서 공급 부족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경제 논리고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그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다 실적이 좋아지죠. 실력이 있던 애들은 당연히 좋지만 실력이 좀 없던 애들도 없어 못 파니까 이런 애들조차도 다 흑자가 되는 게 일반적인 호황의 특성인데 지난 2년 동안 반도체를 보면은 사실은 그것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회사는 역대 사상 최대 이익을 달성을 했고 영업이익률로 놓고 봐도 최대치가 됐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한 다른 기타 한 140여 개 반도체 기업들 실적은 거의 40% 정도가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왜 그랬죠? 안 좋았다는 얘기죠, 시장 자체는. 그리고 글로벌리 보더라도 제가 글로벌 탑10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데 딱 세 회사만 매출이 엄청 크게 증가를 했어요. 마이크론까지.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개 공통점은 주로 메모리를 만들어 파는 회사들인 거고 다른 회사들은 주로 비메모리 비중이 높은 회사들인데 얘네들은 매출이 감소한 애들도 있었고 제자리 걸음을 했었고 보통 일반적으로 IT 산업은 다른 굴뚝 산업보다는 좀 성장세가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 성장밖에 못했다는 얘기는 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다음 우리가 보통 반도체를 조금 아는 분들은 비트그로스라는 말들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금액으로 하면 약간의 왜곡되는 소지들이 있다 보니까 수요를 얘기할 때 우리 용량을 가지고 수요를 하는 게 비트라는데 그 전 세계의 비트가 작년보다 올해 얼만큼 증가를 했느냐 추가된 것들이 요것을 비트 그로스라는 개념인데 이 비트 그로스가 마이너스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플러스. 반도체가 이 세상에 선을 보인 이후로 항상 플러스였었고 그래서 왜냐하면 반도체 수요는 항상 새로운 뭔가 생기잖아요. 이전에 없었던 것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 수요가 마이너스로 가는 경우는 없는데 문제는 성장 속도의 변화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14년 이전과 2015년 이후 여기가 변곡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4년까지는 디램 비트 그로스가 한 40%에서 50%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수요가 40% 이상 늘어났다는 거죠. 어찌됐건 뭐 그 중에는 스마트폰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하게 있었겠지만 그랬던 것이 2015년부터 2019년 올해 예상치까지 해보면 20% 겨우 턱걸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요는 증가는 한 20%는 사실 다른 산업으로 하면 굉장히 많이 성장한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 전에 40%, 50% 성장하던 애가 20% 됐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수요가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수요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메모리 회사 3개를 제외하고는 다 실적이 안 좋았던 거고요. 그런데 유독 그런 메모리 회사들만 실적이 좋았던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죠. 수요가 증가하지 않았는데 실적이 좋아지려면 단가가 올랐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메모리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한 거죠. 2016년 이제 한 2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까지도 그래서 메모리 가격이 급등했던 이유가 수요가 늘면서 공급이 딸리니까 급등하는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반도체 시장의 논리인데 수요는 오히려 증가율이 플러스로 증가는 하긴 하지만 증가율이 반토막이 나는데 그러니까 수요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공급 쪽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는 게 맞다고.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갔다?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간 건데 이게 공급은 이전과 같았는데 수요가 늘어서 못 따라갈 때가 호황기라면 지금은 수요는 오히려 별로 좋지 않은데 공급이 그것도 못 쫓아갔다는 얘기가 되니까 설비 투자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전 세계 반도체 설비 투자를 데이터를 쭉 분석을 해보니까 엘피다가 망해서 마이크론에 넘어간 게 2013년에 이전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2012년부터 설비가 못 됐죠. 이게 파산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2012년, 13년, 14년, 15년, 4년 동안 전 세계 반도체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치킨 게임 들어가 있을 때죠. 그때가 치킨 게임 마무리되면서 독과점이 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합병 자체가 제가 볼 때 잘못 끼워진 단추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만약에 엘피다를 인수했으면 정상적인 설비 투자가 됐을 거예요. 여력도 있었고. 근데 사실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투자 이력이 가장 재정적으로도 안 좋았고 기술력도 가장 안 좋은 업체인데 무리하게 LP달 인수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인수를 했는데 이거를 다시 살린다거나 리모델링 하거나 적극적인 설비 투자할 만한 여력이 전혀 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일본 쪽에 반도체 설비 투자가 확 꺼져 버렸어요. 그것이 4년 동안 지속이 됐죠. 그래서 삼성과 하이닉스는 열심히 하긴 했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했어요. 왜냐하면 가격 하락을 원치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년 동안 그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수요는 증가율이 떨어졌지만 계속 성장하잖아요. 20%는 적지는 않은 거예요. 낸드는 40%씩 성장했는데 공급하고 직결되는 설비 투자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었다는 이유는 이게 4년 누적되다 보니까 공급 과잉이 굉장히 심화가 됐던 거고 그게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임계점에 도달한 게 2016년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폭등을 단기간에 했던 것이고 그것이 이제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졌던 배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P단은 지금 상태가 좀 어떤가요? LP단은 이제 결국 이제 마이크론의 일부 사이트인데 시장 점유율은 뭐 이제 통합된 회사로서야 20% 초반 정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차세대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기술력에서 놓고 보면 뭐 낸드도 그렇고 디램도 그렇고 결국에는 우리가 몇 나노 기술을 확보를 했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데 3세적으로 삼성 하이닉스보다 뒤져 있긴 하죠 지금. 그나마 낸드는 하이닉스보다 조금 앞서 있을 거예요. 그렇죠. LP다가 원래 낸드를 잘했죠. 그런데 이제 디램만 놓고 보면 하이닉스보다 벌써 한두 세대 뒤져 있는 상태로 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뒤지고 디램 쪽에서는 이미 경쟁력은 곧 중국한테도 따라오기 힘들 만만한 상대가 될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고 미국은 안 돼. 이러고 있는 거고. 무역 분쟁의 좀 주요한 이슈 중에 하나긴 한데 이게 우리까지 지금 영향이 오게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반도체만 놓고 보면 사실은 반도체 자체는 관세가 없는 품목이에요. ITA 협정이라는 게 있어서 이미 관세가 없는 품목이어서 관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관세를 부과를 하던 안 하던 반도체가 직접적으로 받는 영향은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지 우려가 되는 거는 지금도 우리 사실은 반도체 수출 전체에서 70%가 중국으로 가고 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중국으로 42%, 홍콩으로 28%가 가는데 사실 홍콩으로 갔던 것들을 다시 한번 트래킹을 해보면 다시 중국으로 재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우리 수출의 70%가 중국이 수요처인 거고 메모리 같은 경우는 82%가 중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중국을 거쳐 미국으로 가는 건 거의 별로 많지 않은데 중국 자체가 이거를 소화해 주던 수요처였던 건데 중국의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내수도 부진하고 수출도 부진하니까 급감을 했던 요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하면서 자연스럽게 금액이 축소되는 것 플러스 중국의 수요 자체, 물량 자체도 감소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대중 수출하고 반도체 수출이 생각보다 더 크게 우리가 한국이 더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요인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시장 상황은 뭐 그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 이제 경쟁력을 좀 한번 들여다보죠. 우리 반도체가 지금 메모리 분야는 세계 1등이라 그러는데 어느 정도 1등인가요? 1등도 뭐 이렇게 근소한 1등도 있고 이렇게 메모리만 놓고 보면 사실은 뭐 거의 경쟁자가 없다고 보실 정도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우리들이 경쟁력을 얘기하면은 양적으로는 시장 점유율을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질적으로는 얼마만큼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결국은 수익성을 가지고 원가 경쟁력을 따질 수 있는데 시장 점유율만 놓고 보면 디램 같은 경우는 삼성, 하이닉스 두 회사가 한 72% 시장 점유율을 갖고 대부분 다 갖고 있는 거의 차지하고 그럼 72%면 그 다음에 마이크론까지 그게 합치면 거의 97, 8%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없는 거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디램은 그러니까 3개사로 완전히 지금 독과점이 공고하게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낸드 같은 경우는 조금 플레이어가 그보다는 좀 많습니다. 많아서 한국의 점유율이 한 40%가 좀 넘는 수준? 42%? 그러니까 디램만큼 압도적인 건 아닌 거죠. 나머지는 일본 도시바하고 미국 웨스턴 디지털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한 회사인 건데 그쪽 진영이 있고 일본은 마이크론 인텔 같은 경우들이 또 조금씩 갖고 있고 해서 약간 과점 일단 시장 점유율은 그렇고요. 기술력으로 보면은 삼성전자가 워낙 디램과 낸드 양쪽에서 가장 최신 기술을 이미
확보를 하고 있기 낸드도 가지고 있네. 네, 낸드도 삼성전자가 일단 앞서 있고 하이닉스는 조금 뒤져 있지만 어쨌든 1위 업체는 여전히 한국에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그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의 격차는 지금 뭐 몇 세대 정도? D램 같은 경우는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이고 거의 뒤따라가고 예, 있고. D램 같은 경우는 차이가 없는데 낸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하이닉스가 한 4, 5위밖에 안 되는 업체예요. 원래 약했잖아요. 예, 그다음 기술력도 조금씩 항상 쳐져 있어서 삼성전자에 비해서 하이닉스는 아직도 낸드 쪽에서는 최소한 1년 정도의 격차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삼성전자하고 지금 마이크론이나 뭐 이런 데하고는 격차가 어느 정도? 마이크론보다는 비교를 해야 되는 게 도시바, 웨스턴 디지털. 낸드 쪽에서? 네. 제가 두 개를 합쳐서 얘기를 하면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시장 점유율 할 때 두 개를 별개로 카운트를 안 했어요. 도시바에 다 들어갔었던 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 과거에 샌디스크일 건데 얘네들 공장이 없어요. 이 공장을 그 도시바 공장의 일부를 이때 보면 임대해가지고 팹리스로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시바에서 생산한 물량의 절반은 도시바 브랜드로 팔고 절반은 웨스턴 디지털 브랜드로 파는 거기 때문에 브랜드는 구분이 있지만 사실 같은 공장에서 하는 거고 같은 기술력이기 때문에 두 개는 사실은 떼어서 보통 얘기를 잘 안 해서 그래서 뭐 걔랑 삼성전자를 비교하는 게 맞고요. 근데 그 두 회사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기술력도 시장 점유율 백중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중세로 왔고 그럼 메모리 반도체만 낸드가 아닌 이쪽에서는 삼성전자가 지금 마이크론이나 여기하고는 격차가 아직 좀 있는 상태죠. 기술 격차가 많이 차이죠. 일단 마이크론 뭐 낸드가 그렇게 앞서 있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뭐 마이크론은 하이닉스보다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정도라서 삼성전자는 그보다 많이 앞서 있고 D램 같은 경우는 워낙 가장 최첨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뭐 메모리 통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1위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이닉스는 낸드까지 포함을 하면 1위에서 살짝 한 걸음 정도 뒤져 있는 뒤져 있고 마이크론은 그거보다 약간 더 뒤고 약간 낸드는 하이닉스보다 조금 앞서 있지만 D램은 좀 더 뒤에 뒤쳐져 있고 우리는 왜 그렇게 메모리만 해왔어요? 아픈 곳이죠. 아픈 지점인데 결국은 최근 2년의 얘기이긴 한데 메모리가 결국 가격 효과로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시장 전체에서 메모리가 차지한 비중이 34%까지 높아졌어요. 최근의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비메모리 시장은 메모리 시장의 2배 정도 되는 내지는 뭐 1.7배 정도 되는 시장이라고 이제 많이 얘기들 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아까 말했던 저는 이제 노이즈라고 표현하는 2년의 얘기인 거고 사실은 최근 한 10년, 15년 동안 쭉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을 해보면 반도체 시장 전체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거는 22% 정도예요. 그러니까 비메모리 시장이 3배 정도 크다고 보시는 게 기본적인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제 프레임입니다. 2배가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메모리는 전체 시장의 4분의 1이다 라고 그냥 쉽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비메모리가 3배나 더 큰데 왜 우리는 메모리에만 계속 하고 했었고 이곳에서는 1등을 하고 있지만 왜 이쪽 시장에서는 약할까라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뭐 우리뿐만 아니라 삼성 하이닉스는 더 고민을 많이 했겠죠.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안 한 것도 아닌 게 제가 뭐 초반에 말씀했지만 반도체에서 근무를 했었고 제가 처음 반도체 입사했던 게 1998년도 초인데 그때 제가 이미 비메모리 연구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메모리를 안 했던 게 아니에요. 이미 20년 넘게 비메모리를 계속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나오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뭔가 이유가 있겠죠. 메모리도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보면 메모리는 굉장히 우리가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 기술력. 그렇죠. 많이 성장했죠. 근데 그때 여전히 하고 있었던 비메모리를 꾸준히 했는데 얘는 왜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거의 제자리 걸음 아닌가요? 제자리 걸음보다 후퇴죠. 성장하고 있는데 이쪽은 사실상 거의 나오고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빈메모리 시장 점유율이 5%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쪽에는 뭐 70%니 40%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3%니 4%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작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사실은 규모가 워낙 큰 시장이다 보니까 비중으로 치면 어쨌든 이쪽의 실력이 이렇게 좋은데 너무나 우리가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는 거라서 그래서 아까 잠깐 말했지만 사실은 조금 양쪽의 제품군의 특성이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전통적으로 잘하고 빠르게 캐치업할 수 있었던 것들은 어떤 부분이냐면 원천 기술 쪽은 아니에요, 사실은. 아쉽지만 원천 기술을 사다 쓰든지 카피를 하든지
그 제품을 우리가 빠르게 양산해서 수율을 높이고 똑같은 제품을 더 싸게 팔 수 있었고 네. 더 잘 만들 수 있었던 것들이 우리 기업들이 IT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인데 D램이라는 제품의 특성이 그런 한국 기업들의 장점에 잘 들어맞는 제품이었죠. 잘 들어맞았다. 규격이 다 있어서 네. 같은 규격을 얼마나 빠르게 잘 많이 만들 수 있느냐가 경쟁력의 핵심이었던 건데 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양산 능력이 좋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행 연구는 좀 약할지 모르지만 근데 빈메모리 같은 경우는 다품종 소량 생산의 특성을 많이 갖고 있어요. 네. 물론 시스템 반도체 쪽은 그나마 좀 물량이 많긴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주문형 제작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제품 들어올 때마다 수요자가 원하는 것들에 맞춰서 우리가 조금씩 바꿔서 계속 만들어야 되는 사이즈도 달라야 되고 규격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 얼개도 틀리고 레이아웃도 달라야 되니까 레시피가 다 틀려요. 다 틀린 거예요. 공동 레시피 틀려야 되고 테스트할 때 테스트 조건도 다 달라져야 되고 그러니까 D램 팹에서 우리가 그거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양산에 최적화되어 있는 팹에서 주문형 제작을 하는 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쪽 전용 팹을 많이 갖고 있지는 않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워낙 메모리 쪽에 돈을 잘 벌다 보니 일단 우리가 항상 그랬잖아요. 쉽게 돈 벌 수 있는 곳들에 더 지원도 많이 하게 되고 그렇죠. 인력도 이쪽에 뽑게 되고 투자도 이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20년 동안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쪽은 크게 진보하지 못했다. 양쪽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점이 커졌죠. 그래서 뒤늦게 이쪽을 해보려고 해서 안 한 건 아니지만 이제 사실은 우리가 후발주자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20년 전보다 지금은 따라가는데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격차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사실은. 엄청나게 커졌죠. 그리고 또 이 AI니 무슨 알파고니 이런 그 기술 진보 때문에 그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건 뭐 전부 다 메모리 반도체를 얼마나 많이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연산 능력은 결정이 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틀렸나요, 제가? 반도체가 성장하는 건 맞는데 메모리라는 건 사실상 데이터 저장하는 능력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대부분 4차 산업혁명과 연관시켜가지고 수혜가 예상되는 품목들은 대부분 다 비메모리. 비메모리 쪽인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텔이 지금 메모리 쪽을 들어오겠다는 거 아닌가요? 인텔이 지금 메모리 쪽을 들어오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게 어떤 배경이 있나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나라가 메모리를 지금 1등이지만 과연 10년 뒤에도 1등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퀘스천을 던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존에는 사실은 메모리와 비메모리라는 게 굉장히 구역이 명확했어요. 이건 나의 구역, 이건 네 구역. 그래서 내가 메모리만 잘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현재까지는 그랬는데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관련된 반도체 수혜를 보면은 이것이 메모리 따로 비메모리 따로 만들어 가지고 보드에서 끼워서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 스타일이 아니라 점점 축소돼야 되잖아요. 모바일로 가야 되니까 원칩에 다 들어가는 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메모리와 비메모리가 원칩으로 구성이 되니까 메모리 앱체가 메모리만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시장이 아닌 거예요. 미래 시장은. 두 개를 같이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메모리만 만들던 애들이 비메모리까지 개발을 해서 한 칩을 만드는 것이 쉬울까? 비메모리만 하던 애들이 메모리까지 만들어서 한 칩을 원칩을 만드는 게 쉬울까? 비메모리가 유리하겠네요. 비메모리 좀 유리하죠. 메모리는 아무래도 양산 제품이기 때문에 쉽게 캐치업을 할 수 있고 비메모리가 더 하이엔드 테크놀로지를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메모리만 만들어서 팔던 시대 자체도 점점 저물어 가는 거죠. 인텔이 직접 메모리 하겠다는 게 지금과 같은 시스템 구도에서 메모리 시장을 점유하겠다는 게 아니라 향후의 반도체는 메모리 비메모리 구분이 없어진다라는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군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삼성 하이닉스가 비메모리를 할까 말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게 되는 거죠.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필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이제 시장 변화, 시장이 이제 플레이어들의 변화를 우리가 봐야 또 미래로 가게 될 텐데, 중국이 메모리를 하겠다. 중국은 뭐 비메모리는 아직 따라오려면 멀었을 거고. 이게 중국이 문제죠, 사실은. 네. 우려 사항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장이 워낙 크니까. 내수만 해도 사실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기존에 저희가 그런 식으로 시장을 뺏긴 품목이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LCD도 그랬었고, LED도 그랬었고, 네. 2차 전지도 그랬었고, 네. 뭐 이제 그거를 이제 반도체까지 하겠다라는 얘기인 건데, 네. 사실은 뭐 중국이 메모리가 아직까지는 뭐 위협적인 수준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겠지만,
이제 2개 정도, 3개 매물 하다 하나는 지금 미국의 공격 때문에 사실 일시 중단된 푸젠지나 같은 경우 일단 좀 스탑이 걸려 있는 상태이고 디램 회사 하나, 낸드 회사 하나는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얘네들이 뭐 양산 물량 자체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주시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시간의 문제이지 메모리 시장을 들어올 거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빈메모리보다는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높지 않다. 메모리 쪽이. 그래서 초기에 어렵겠지만 일단 양산이 시작되면 그 다음에 물량을 키워가는 것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캐치업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본력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 반도체 수출의 70%가 중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특히나 이게 굉장히 견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의 70%인데 그게 절반만 국산화가 된다고 해도 우리의 수출이 절반이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거였고 최근에 반도체 가격이 급등했다가 이제 급락하게 된 배경이 사실은 이제 설비 투자가 많았던 건데 그게 사실은 수요가 좋지 않아도 선제적으로 저희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이유가 중국 때문이에요, 사실은. 중국이 아직까지는 저희가 위협이 될 만한 존재가 아니지만 이미 투자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얘네들이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공장을 몇 개 지어놓자. 그래서 물량 공세에서 얘네들이 지지 않겠다라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를 먼저 했던 거예요. 수요가 많이 늘기 전에 선제적으로 했는데 사실은 그게 조금 과했던 거죠. 수요는 말했지만 증가하지만 증가율이 하락하면서 브레이크가 걸렸단 말이에요. 성장세가. 그랬는데 수요의 그런 상황에서 투자는 확 늘려버리니까 이제 공급 과잉이 순간적으로 굉장히 심해졌었고. 그 공급 과잉은 우리 때문에 생긴 거네요. 한국 때문에 생긴 거죠. 한국의 공급 과잉이 지금 주범이에요. 저는 지금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 때문에. 중국에서는 뭐 설비투자 많이 금액을 하긴 했지만 한국에 설비 투자한 거에 반도 안 되고요. 최근 2년 했을 때 그다음에 설비 투자해도 최소한 이게 공장에서 물량으로 나올 때까지 시차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은 풀 캐퍼 대비 나오는 물량은 10%도 될까 말까 해서 아직은 나오는 물량의 대부분은 한국으로 인한 과잉 공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지금 삼성전자가 회로 선폭이 단단히로 내려갔나요? 지금 7나노를 아직 양산까지 못 갔고 기술력을 양산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세계적으로 이제 메모리 업체 중에는 처음 들어간 거고 이제 파운드리 중에서 TSMC가 작년에 양산 시작을 했었고요. TSMC는 7나노를 갔나요? 거기는 이미 작년에 해서 이미 납품을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중국은 회로 선폭은 어느 정도 기술력까지 와 있는 상태? 그쪽은 D램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예측하기가 힘들고 D램 같은 경우 회로 선폭보다 일단은 용량 가지고 주로 기술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낸드도 사실은 요즘은 3D 낸드 쓰다 보니까 몇 단을 쌓을 수 있냐가 오히려 기술력을 많이 해서 회로 선폭의 의미는 오히려 파운드리 쪽에서 많이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게 만드는 능력. 일반적인 D램과 낸드 쪽에서는 그보다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 가지고 기술력을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낸드 같은 경우 삼성전자는 이미 96단을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지금 중국은 현재 32단 정도. 아직 멀었네요. 아직은 있는데 이제 로드맵을 보면 내년 연말 정도 됐을 때에 96단을 따라잡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가능할지는 두고 봐야 돼요. 로드맵이기 때문에 시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반반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현재는 아직은 좀 많이 뒤져 있죠. 그럴 수밖에 없고 D램도 사실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미 64 128기가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나오면은 그보다 훨씬 용량이 적은 사양일 거예요. 4기가, 16기가 여기부터 아마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비메모리는 중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 부분들이 있죠. 비메모리라고 얘기를 해도 워낙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쪼개서 저희들이 비교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품목을 했을 때는 중국의 점유율이라는 것들을 집계하는 것들이 이제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경쟁력을 말하기 좀 어려워서 그래서 사실은 비즈니스 군으로 다시 분류를 해가지고 중국을 설명을 드리다 보면 팹리스 같은 경우는 한국을 훨씬 앞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탑10 팹리스 업체 매출이 연간 1.5조 정도 되는데요. 중국 탑10은 우리 한 10배가 넘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글로벌 탑10 팹리스 업체 중국은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 들어갈 수 들어가 있어요. 있고 15위까지 하면 3개나 4개까지 들어가고 한국은 전혀 명함을 내밀지 못한 상황.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보다 팹리스는 훨씬 앞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는 건 패키지. 패키지 쪽은
탑5 안에 중국 업체는 들어가 있고요. 네. 탑10 안에 2개 정도 들어가 있는데 한국은 탑10 안에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고. 네. 훨씬 뒤져 있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2년 전까지는 중국과 한국이 거의 백중세였어요. 그러다가 최근 2년 사이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점유율을 확 늘리면서 네. 우리가 앞서가기 시작한 건 최근의 일이고 그 전까지는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이었다. 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하고 우리가 제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당분간 안 좋을 거다. 언제까지 안 좋을까요? 일단 가격의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좋아졌던 것도 가격이 올라가서 실적이 좋아졌었고 네. 최근 실적이 안 좋고 또 가격이 급락을 해버리는 바람에 네. 가격은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하락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낸드 중에서도 SSD 있잖아요. 전장련체. SSD에 들어가는 낸드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구매로 갈 것 같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모바일용 D램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진정세로 어느 정도 갈 것 같은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우리 PC에 들어가는 D램 그다음에 작년에 굉장히 우리가 재미를 봤던 기업용 서버에 들어가는 D램 그다음에 우리 뭐 보통 뭐 USB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일반적인 저장 장치에 들어가는 일반 범용 낸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추가로 20%에서 30%까지 더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2분기에도 하락을 할 거고 3분기에도 일부 품목은 좀 더 하락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3분기까지는 하락세는 간다고? 연말까지 계속 하락할 거라고 보고 기껏해도 아마 분기는 모르지만 연말쯤 되면 일부 품목은 계절적 성수기도 있고 어느 정도 조정의 일이 끝난 것들은 기술적 반등 정도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같이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잠깐만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연말쯤 되면 기술적 반등 그렇다는 얘기는 내년에도 안 좋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격이 폭락했다고 하지만 결국 저희들은 이제 기저효과 때문에 폭락을 한 측면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추가로 20%, 30%가 더 하락할 거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보면 반도체 특히 메모리는 출시가 되잖아요. 신제품 출시가 되면 얘가 수명을 다할 때까지 가격은 계속 하락합니다. 계속 하락하죠. 상승하는 얘는 거의 없는데 간혹 상승하는 때가 있긴 한데 그거는 대만에 지진이 발생했다. 화재가 났다 해서 천재지변이나 물리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일시적으로 반등을 할 경우는 있지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메모리 가격은 무조건 하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기대를 하시기 좀 어렵다고. 그러면 이제 또 용량이 더 큰 게 나와야 새 제품이 나오면서 떨어지는 그렇죠. 제품군이 믹스가 되면서 수익성이 좋아지는 거죠. 신제품은 처음에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그런 거지. 같은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러면 좀 안 좋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신제품을 내놓으면 되는 거죠. 하여튼 올 한 해는 뭐 그렇게 대단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실적이 개선될 거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하반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성수기니까 성수기 계절 효과는 당연히 있겠죠. QOQ로 보면 좋아지지만 YOY로 보통 보는 게 성장을 제대로 보는 거잖아요. YOY로 보면은 수출도 그렇고 기업 실적도 그렇고 연말까지는 계속 마이너스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이너스를 피할 수가 없다. 수요 쪽에서는 그럼 좋아질 일이 없나요? 수요가 사실은 뭐 5G 얘기도 나오고 AI도 나오고 뭐 얘기가 쭉 나오는데 반도체라는 것이 뭐 IT 산업 중에서도 좀 유독 굉장히 성장세가 굉장히 오래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반도체 이미 70년대에 등장을 한 건데 어떻게 보면 2000년대 초반에 등장을 했던 IT 제품들도 이미 수명이 다하고 없어진 마이너스 많죠. 등장 내지는 소멸된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제가 수요 증가율이 과거보다 반토막이 낮다고 하지만 마이너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전히 D램은 연간 수요가 20% 이상 증가를 하고 낸드는 약 45%씩 증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정도 성장세를 갖고 있는 산업이 없어요. 반도체 제외하면.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5G 시대 문제도 있고 뭐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 최근에 기업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호재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새롭게 형성이 되는 거죠. 없었던 수요가 창출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반도체 시장이 마이너스로 가는 경우는 당분간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되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짚어야 될 거는 과거에 있던 수요가 유지가 되면서 얘가 새롭게 생성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비트 그로스가 낮아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과거에 굉장히 50%, 100%씩 성장을 하던 제품군은
거꾸로 하락하거나 마이너스가 되고 있어서 얘를 얘가 메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쪽만 보면 왜 이런 호재들이 많은데 수요가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나빠지는 거로 봐야 되는데 나빠지는 쪽의 수요가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감소하는 쪽에서 더 큰 수요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수요가 있으니까 그나마 수요가 마이너스로 안 가고 20%가 성장할 수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지. 이거 이렇게 좋은데 왜 수요가 안 좋다고 얘기를 하냐고 물어보면 그거는 우리가 시장의 절반만 보고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사실은 삼성전자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 공장을 지금 계속 팹을 계속 더 추가 증설을 하고 있고 지금 또 계획도 있는 상태잖아요. 이제 공급 능력이 늘어나는 속도가 엄청난데 수요가 늘어나는 게 지금 이 공급 능력 늘어나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충분히 늘어나는 것이냐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공급하고 수요를 둘 다 그럼 내년에 공급이 얼마일까? 내년 수요가 얼마일까를 예측한다는 건 어려워요. 왜냐하면 조금만 변수가 생기더라도 확 기업들이 바꿔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미래를 예측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사실은 미래를 전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난해의 수요 증가율이 얼마 됐느냐 하고 설비투자 증가율이 얼마가 됐느냐 가지고 올해와 내년을 예측하는 식으로 저희가 가는 건데 수요 증가를 비트로 그로스로 할 수는 없어요. 이건 워낙 가입변도 크니까. 그래서 시장 규모를 가지고 보통 얘기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반도체 시장이 성장하는 속도와 설비 투자하는 속도를 두 개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쪽이 더 높으냐 증가율이 그래가지고 상대적으로 설비투자 증가율이 높으면 1년 후에는 불황이 오는 것이고 그렇죠. 시장 성장률이 더 높으면 호황이 오는 건데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에 아직까지는 시장 성장률보다 설비투자 증가율이 조금은 높은 상태가 좀 높은 상태다. 있고 결국 올해 설비투자 얼마나 축소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설비투자 했던 걸 올해 연말 내년 초까지 물량으로 오기 때문에 당분간은 공급과잉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 올해 설비투자를 얼마나 축소하냐에 따라서 내년 하반기 내지는 후년도에 과연 이게 그러면은 이 사이클상 업턴으로 갈 수 있느냐가 결정되는데 그 키들은 결국에는 이제 기업들의 설비투자 올해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좀 줄이는 것 같아요. 줄이고 있습니다. 줄이고 있는데 마냥 줄이지 못하는 게 중국이랑 견제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변수인 거야. 그래서 중국이 아직은 시장에 등장이 별로 없지만 중국으로 인해서 공급 과잉이 트리거가 되는 거예요. 중국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투자한 것이 결국에 공급 과잉이 발생한 거거든요. 자,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도 우리 이제 시스템 쪽, 그러니까 소위 우리 통칭 얘기하는 비메모리 쪽, 이제 육성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비메모리 가겠다. 시스템하고 D램하고가 이제 융합되는 추세가 되니까 안 갈 수는 없는 세상이다. 이거 알겠는데 여기가 잘할 수 있어요? 그게 걱정이네. 일단 저희 기업들의 잠재력은 저는 일단은 인정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메모리 제품하고 비메모리 제품하고 차이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들어가 보면 트랜지스터 쪽은 같죠. 좀 같지만 사실 위로 올라가면 굉장히 많이 틀려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D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하를 저장해야 되는 커패시터라는 것들이 핵심이지만 로직이나 이런 쪽에 그런 것들이 없는 대신에 회로가 굉장히 많아요. 배선 회로들이, 알루미늄 회로들이 뭐 메모리는 하나 두 개인데 거기는 5개, 6개, 7개가 쌓이거든요. 근데 그런 구조에 대해서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메모리 회사들이. 이 R&D 단에서 조금씩은 해왔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는 대량 생산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노하우가 아직 충분히 쌓이지 못했고 배선에서는 D램과는 다른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일렉트론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것도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을 해결을 얼마나 단시간 안에 잡고 그것들에 대한 일들을 높일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결국에는 저희들이 뭐 수요를 확보하는 문제가 또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들이 메이저 업체들에 다 꽉 잡고 있잖아요. 공급선으로. 근데 비메모리는 어떻게 보면 저 밑에 까맣게 3%, 4%의 후발주자인데 얘네 거를 뭘 믿고 사서 쓸까? 과연 수요자들이. 그래서
나도 잘 만들 수 있어. 그래, 메모리 사다 쓸게. 비밀번호 잘 만들 수 있니? 왜냐? 넌 트랙 레코드가 없잖아. 네네.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꾸준히 트랙 레코드를 쌓아서 메이저 업체들한테 공급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 트랙 레코드라는 거는 한두 달에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몇 년에 걸쳐 조금씩 물량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네. 단시간에는 어려울 거다. 그래서 일단 내부적으로는 기존의 메모리와 다른 구조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그런 기술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들 하나의 허들이고 또 하나는 그동안 트랙 레코드가 없는데 과연 수요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두 가지가 예, 극복해야 될 큰 두 가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이게 제 생각에는 짧은 시간에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근데 삼성전자 자체 고객이 있긴 하죠. 종합 반도체 업체지만 그 물량은 사실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최소한 5년 동안 꾸준히 트랙 레코드를 쌓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 하이닉스는 아직까지 사실은 제대로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뭐 드리는 말씀이 조금 없습니다. 한 수준에서는. 비메모리 쪽은 이제 아무래도 다품종 소량 뭐 이런 이쪽 메모리에 비해서 그런 건데 이게 우리 벤처 기업들이 좀 올라설 수 있는 기반은 없나요? 메모리는 대부분 IDM이라고 해서 네. 종합 반도체 업체들이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설계도 삼성이 직접 하고 제품도 만들고 패키지 테스트까지를 삼성 하이닉스가 직접 다 하는 거죠. 네. 메모리는 주로 그런 업체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근데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메모리에 비해서 상당히 섹터별로 분업화가 많이 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가장 저 밑단부터 보면은 일단은 나는 IP만 갖고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네. 나쁘게 말하면 특허 괴물들도 그 중에 일부 있을 수 있는데 특허만 갖고 있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네. 이거를 이용해서 설계를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우리가 보통 팬리스라고 알고 있는 기업들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제품을 팬리스는 공장이 없으니까 네. 실제 프로덕트를 하는 것들이 TSMC나 삼성전자 글로벌 파운드리 같은 파운드리 업체들이 파운드리 업체들이하고 예. 그리고 나서 패키지는 또 외주로 줍니다. 그래서 OSAT라고 해서 패키지만 전문하는 업체들이 있고 이렇게 분업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뭐 메모리 같은 경우는 내가 혼자 다 하였지만 비메모리 분업화되어 있다 보니까 삼성이 내가 비메모리 육성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어디를 하겠다라는 거야? 부터가 일단 고민해야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저도 방금 그 생각이 들던데. 하나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삼성전자 플랜이 지금 모호한 게 많이 있어요. 퉁쳐서 금액으로 뭐 133조 하겠다고 했지만 네가 이 중에 팬리스에 얼마 하겠다는 거야? 파운드에 얼마 하겠다는 거야? 그 중에서 그럼 IP 쪽에 얼마 하겠다는 거야? 패키지는 얼마 하겠다는 거야? 아니면 어느 거를 외주로 주겠다는 거니 구체적인 플랜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인 걸 나와야 사실은 제가 평가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 시장에서 과연 이 정도 경력이 있을 거냐,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면 얘가 어느 정도 티어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현재로서는 그냥 비메모리라는 전주 모호한 큰 그림만 그려놓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플랜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실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평가하기 조금 이른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반도체 설계 인력도 없고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며요. 그건 왜 그래요? 그게 사실은 제가 반도체에서 근무할 때도 저는 공정업을 했기 때문에 약간 자존심 상하지만 설계팀은 항상 우대받았어요. 네. 시장에서 대우를 받는다는 얘기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인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그 얘기는 일단은 대학원에서 설계 인력을 배출하는 수 자체가 많지가 않은 거죠. 상대적으로 필요한 거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실 교육 인프라에서부터 설계 쪽에는 좀 약한 거예요. 공정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우리 공정이 강한 나라죠. 공정이 강했었고 공정 같은 경우는 한 학과도 되게 많았어요. 뭐 재료학과뿐만 아니라 화공, 공학, 물리학과, 화학과까지도 반도체 하는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설계는 그만큼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도 많이 바뀌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는 일단 저희 인력 풀 자체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인력부터가 참 많이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우리 인프라 자체도 크게 확충이 되지 않았죠. 그럼 뭐 수입을 해오든지 해야 되겠네요. 그 부분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안 쉽나요?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그 설계 인력을 영입을 해야 된다면 인도나 미국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태클을 걸려고 할 것 같고 물론 저희들이 유학생들을 중국까지 유턴시키는 방식은 일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학교에 있는 애들을 장학금을 주면서 미리 인도 선매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근데 그만큼의 우리가 연봉 수준을 맞추면 데려올 수 있을지의 어려움이 있어서 하려면 해야죠. 해야 되면 그러면 기존 인력들에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 또 뭐 복잡하잖아요. 노조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일부는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글로벌 리크루팅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일부는 그렇게 하고 일부는 전문 학과를 만들잖아요. 네네. 일부 대학에 아예 삼성전자 학과를 만들고 하이닉스 학과를 만들어서 아예 내가 원하는 인력을 양성을 해서 뽑겠다. 이쪽으로 아마 저희들이 아예 인프라를 확보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일부는 말씀하신 수입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해외에 의존을 하고 일부는 아마 직접 양성을 할 것 같습니다. 직접 양성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요? 그렇지만 어차피 저희가 비메모리 시장은 좀 길게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길게 보고 가야 되니까 어차피 다른 인프라도 시간이 걸려야 완성이 되니까 설계 쪽 인력도 그 사이에 저희들이 확보부터 키우는 것들이 빠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잘 알겠습니다. 이주원 의원님 오늘 그 귀한 시간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이 디지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음에 인공지능이라고 하기도 하고, 소위 커넥티비티가 지배하는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우리가 세계 1등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올해 좀 안 좋지만 앞으로 또 계속 지켜나가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시스템과 메모리 반도체가 하나로 통합돼 간다. 만약에 그게 하나로 통합돼 가게 되면 우리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위험해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인텔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세상이 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바뀌어가고 있는 이런 IT 산업의 세상 그 패러다임에서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또 어떤 투자를 해나가고 또 우리 정부가 그걸 얼마나 뒷받침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세계 시장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위상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한상원의 오아시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